지금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럼 글로벌 금리를 보았으니까 이제 네. 중요한 또 한국의 네. 금리 향방이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금리, 시중금리 관점에서도 보시면 이게 마지막 데이터여서 이거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기업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22년 끝자락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계 대출을 봐야 되는데 가계 대출의 일부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소액대출, 또 일반 신용대출인데 22년 11월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꺾였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복합적으로 미치겠지만 이제 정점을 찍고 시중금리가 떨어져 주는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이게 실적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실적치 말고 전망치를 좀 확인해 본다면 코픽스인데요. 제가 이미 코픽스가 뭔지를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네. 그 정도를 보여주니까 조달 비용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정점 찍고 떨어졌습니다. 12월에. 근데 그 조달 비용이 반영된 시중금리가 그 다음 달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한 달 정도 선행한다. 그럼 역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어쨌든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역시 시중금리도 23년 1월부터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것이지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일까 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픽스 추이 중에 단기 코픽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을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이 경우도 지난 11, 12월에 정점을 찍고 23년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시중금리를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는 어쨌든 시중금리가 선반영돼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니까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하락 요인,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좁혀지는구나, 작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주 지역이 다 다르시고 네. 어쩌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내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그 빌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다르실 거예요. 네. 또 주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이게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가 약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600만 명, 650만 명 정도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 비임금 근로자 중에 PD님은 임금 근로자인 거고요. 네. 비임금 근로자 중에 일부가 고용주.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알바라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주. 네. 그리고 자영자는 자기 혼자 치킨집 한다면 이건 자영자예요. 고용주와 자영자 조금 다르죠. 네. 상대적으로 자영자를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5명, 10명씩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1인 식당은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고 뭐 10인이 일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식당은 좀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면 고용주,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내가 배달 일을 도와드려요. 네. 내가 따로 급여를 안 받아요. 그럼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네. 이 세 분류를 합해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2020년에 자영업자의 충격이 있었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봉쇄 조치로. 그래서 줄었어요, 실제. 그리고 이 줄어들 때 어디에 큰 충격이 있었는가? 고용주가 큰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자영업을 영위해 2명, 3명 영위의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그런 고용주가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었죠? 네. 대신 이때 뭐가 늘어요? 자영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된 거예요. 2인 이상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상가도 대형 상가냐 소형 상가냐 이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 21년부터 21년에도 고용주가 또 줄죠. 네. 근데 자영자는 더 늘죠. 재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인 이상의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모습. 그럼 해고되는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해고되는 임금 근로자들이 있는 거죠. 알바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22년 들어서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같아. 봉쇄 조치를 많이 해제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창업이 급부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1인 자영업자도 늘고 2인 이상 자영업자도 늘고 둘 다 늡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또 소비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겠죠.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꺼지는 과정에서는 창업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공실률을 확인해 본다면 중대형 상가의 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코로나19 전국에 급격히 늘었다가 그래도 다시 창업하자 하면서 22년 들어서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중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피스도 다시 줄어들죠. 네.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재택근무하지 말고 출근근무하자 이런 오피스가 다시 수요가 늡니다. 공실률이 해소되면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덜 영향을 받는데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더 늘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역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소규모 상가의 공실이 계속 느는 가운데 중대형 상가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크게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출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 많은 의존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에 역습을 받는 또 계층이에요. 주된 계층.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23년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경기 침체가 시작됨에 따라서 매출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공실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신다면요. 네.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앞서서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뭐 정말 세상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나 할 만큼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집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뭐 이런 모습이 역전세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가격도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뭐 수도권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자체가 실거래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세난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기간을 연장해 나가실 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을 집주인과 잘 논의하셔서 전세가를 좀 낮춰서 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뭐 우리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께 답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집 언제 마련합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는 그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전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얼어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지만 전세 시장은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세난이니까 상대적으로 세입자의 요구가 더 반영되기가 쉬운 그 시장의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입자로서 전세 기간을 좀 연장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그 전셋집 찾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나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전세 가격도 올려야 여기서 연장해서 살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면 나 그냥 전세 가격 유지할 테니까 1년 정도만 연장합시다 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나가고 난 그 빈자리에 공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세입자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어쨌든 그거를 다시 메꾸는 과정.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세 가격을 올려잡을 수도 없는 거고요. 낮춰 잡아야 되니까 필요 없고 또 더군다나 뭐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수수료라도 더 나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세입자가 나간 자리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께서 연장을 요구하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을 요구하면서 매수 시점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 지금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연장하면서 지연시키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